이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단순하게 과거의 국방비가 아니라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피스 디비전이 끝났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 배당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부가적인 혜택이 없어진다면 새로운 세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망원경을 통해서 내다봐야 하는 것들. 이건 뭐냐면, 아까는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빠르게 말하면 탈세계화 블록화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투자 테마가 뭐냐. 이거 지난달에 제가 탈세계화 블록화를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느냐고.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좀 길게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인모스트는 2017년, 정확하게 2016년부터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뷰를 발표하면서 17년도부터 저희가 자문사를 시작했는데 기술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깨졌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것들 포함해서 저희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었죠.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시각을 줄곧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세계화 블록화라는 건 그에 버금가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사이클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기순환 사이클, 사계절과 같은 사이클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탈된 듯한 느낌이죠. 그거 말고 구조적 사이클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계화와 탈세계화가 반복되는데 40년에서 50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화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 진행됐어요. 소련이 붕괴가 중국의 그 어떤 개방, 소련도 개방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WTO 가트 체제, 50년간 글로벌라이제이션, 무조건 세계화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2010년도부터는 신자유주의가 마감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화의 그런 어떤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면서 탈세계화로 조금 들어서기 시작했고 2018년 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인 탈세계화의 부분들의 현격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코로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주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분명하게 가르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시작된 탈세계화를 아주 본격적인 양상으로 만들어 버린 게 이번 전쟁이었다, 코로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모스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조적 변화는 탈세계화 그런 쪽의 얘기들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나가서 블록화로 가고 있다. 그럼 이 탈세계화 블록화가 어떤 투자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향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든지 그 다음에 원유 가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투자하는 거를 안내를 좀 드렸었고, 저희는 그 원유에 대한 의견을 저희 라이브 때 질문 주셔서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의 투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생기는 안보 투자 부분인데, 이건 탈세계와 블록화가 집중적으로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잠깐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GPR이라는 게 있어요. GPR이 뭐냐면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라는 거의 약자죠.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GPR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GPR이 직전 10년 평균을 확실하게 넘어서 있는 거죠. 보시면 적색선이 10년 평균이에요. 과거에 GPR,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의 조에 이르렀던 때를 지금 평균을 현격하게 넘어선 상황이다. 그리고 보시면 1년 평균에 비해서 최근 수치가 얼만큼 높아져 있냐. 스웨덴,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다 보시면 최근 1년, 최근치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와 있어요. GPR이. 그죠? 그런가 하면 GPR 때문에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높죠. 그래서 여기서 평화배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평화배당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화배당이란 말은 피스 디비든이라는 그 단어는 과거에 레이건이라든지 뭐 이런 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썼던 단어이긴 한데, 어떤 의미냐면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냉전에서 이제 평화 체제로 가면서 국방비에 써야 할 돈이 산업 발전과 국가별 발전에 사용됐다는 거죠. 이 논문은 케네스 로코프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3월 달에 올린 논문입니다. 평화배당은 끝났는가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이 평화배당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평화배당이라는 거는
국방비로 쓰여질 돈이 국가 GDP에 국가 발전에 사용되고 복지에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평화 배당.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배당처럼 주어지는 어떤 혜택을 평화 배당이라고 부르는데 얼만큼 그 역할을 했느냐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방비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67년 국방비는 GDP의 11%였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도에는 GDP의 6.9%까지 떨어졌고 오늘날에는 GDP의 3.5%밖에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에서 3%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 3배에 해당되는 돈이 대신 사회보장 지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2021년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베트남전 당시 11%처럼 11%의 국방비가 사용됐다면 이 지출은 어떤 규모냐면 현재 미국 전체 사회보장에 지출되는 1.5조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소비나 투자에 지출하는 정부 지출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국방비에 사용됐을 거고 80년대랑 비교하면 현재는 6천억 불 이상 더 높아져야 할 그런 비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평화 배당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속 그랬다면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다 보니까 이만큼 정부는 지출 축소 그 다음에 세금 징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거다. 세금도 덜 걷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미국 국가의 구성원들은 혜택을 보아왔다는 거죠. 그게 평화배당이라는 거죠. 유럽은 현재 GDP의 2%까지가 목표인데 나토의 기준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상태죠.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독일이 2%를 선언했죠. 그 다음에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 실제로 러시아에게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말만 이렇게 했지 실제 위협을 하지 않았죠. 러시아에 대해서. 이건 비겁한 행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국가들, 중립국가인 수십 년 중립국이었던 세 개의 국가가 전부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유럽이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심각한 군사력 준비 부족 때문이었다. 실제로는 형편없이 투자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모든 걸 바꿔놨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를 선언했고 유럽이 공조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피스 디비든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이건 논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이 사람은 비유한 건데 전쟁하고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시의 지출 급증이 한때 정부 재정의 중요한 변화 동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다. 전쟁 중에는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과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자율도 함께 상승한다. 그 다음 문장은 이겁니다. 오늘날 정책 기반자들, 많은 선의의 경제학자들이 마치 전염이나 금융위 같은 커다란 글로벌 경제 충격이 항상 이자율을 낮추고 부채를 조달하게 쉽게 만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피스 디비든이 없어지는 지금의 세상은 좀 예외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금리가 조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쪽이고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왜냐하면 방위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많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출 급증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 예산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단순하게 과거의 국방비가 아니라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피스 디비든이 끝났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 배당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부가적인 혜택이 없어진다면 새로운 세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오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런 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방위비라든지 이런 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의 어떤 이런 재정 지출에 의한 금리 상승이 계속되고 그걸로 인한 경비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의견을 가진 쪽들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나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과거하고는 달라졌고 이게 탈세계와 블록화와 만나면서 아주 현격한 구조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 또 하나 알려드릴 내용은 이중용도 기술이라 그래서 듀얼 유즈
테크놀로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기업의 기술이 전쟁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시는 전자레인지는 1940년도 전쟁 무기를 만들다가 우연히 만들어낸 기술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보이시는 지금 드론은 저기다가 8개의 박격 포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이제 고안해냈다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수입했다라고 하는 게, 저걸 사용해서 러시아 공습에 사용하기도 했고 폭발을 많이 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아시다시피 구글 맵, 그러니까 일반 맵 말고 유동인구를 측정하는 코로나 때 나온 그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의 그 그러니까 위성으로 하는 인터넷,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민간인이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지만 그게 전쟁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보라는 부분에서 있을 때 기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최고 한도까지 높여놓은 상황이다. 사실 여러분한테는 안 하다는 얘기인데, 바이든 그 반도체 법이 나올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채 1년이 가기 전에 미국 정부가 파운드리에 진출하라는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인텔을 지원하는 미국의 법이 국방수권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중용도 기술, 반도체 기술이 국방 기술이 된다는 거죠. 바이든은 그걸 명확하게 선언해 놓은 것과 같아. 그래서 사실은 현재 미국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캐펙스, 정부 지출의 많은 부분이 기술로 들어가고 있죠. 이게 일반 기술에 대한 투자인 것 같지만 저게 안보에 대한 투자입니다. 왜? 듀얼 유즈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캐펙스의 많은 부분이 기술과 관련된 캐펙스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왜? 성격상 저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부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안보와 연결해서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봐 왔다. 그래서 안보 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안보 투자라고 부르는데, 안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쟁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합성 고무도 2차 세계대전에 천연 고무 부족 사태를 전쟁하면서 타이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게 합성 고무 기술이고, 그 다음에 원유 파이프라인, 텍사스 유전에서 동부해안 정유소로 이동하는 원유, 그것도 원래는 유조선으로 다 운송했었는데 전쟁 때문에 파이프를 그러니까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인을 깔았더니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원유 라인이 됐다라는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뭐 예를 들면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에 사용된, 전쟁과 관련된 투자였는데 결국에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고, 그거를 미국 전시 때 사용했던 골드 러쉬 경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행되는 탈세계와 그 다음에 밸류체인 변경은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관심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직접적인 투자가 있는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다. 근데 방위산업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탑10 무기 수출국과 무기 수입국을 보면 희한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무기 수출국의 탑10에서 1위, 2위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물론 21년도는 프랑스가 들어가 있지만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가 1위, 2위를 다투는 거는 수출국은 변화가 없어요. 1, 2위는.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과 러시아의 수출국 비중이 62%, 55%, 그 다음에 현재도 52%. 대부분 미국 무기 수출은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입국은 어떠냐? 매번 다양하게. 물론 인도가 굉장히 높은데 11%, 17%. 하지만 인도를 빼고 나면 싹 다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거의 고정돼 있다는 거죠. 수입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수입이 굉장히 다변화됐죠. 수입국이.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우리가 폴란드에다 수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수입국은 다변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출국은 아주 극소수예요. 이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회사도 똑같아요. 글로벌 탑10 무기 회사가 변동이 없어요. 50% 이상 미국 회사입니다. 보시면 거의 60%가 넘어가죠.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션이나 보잉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아주 계속적으로 늘 해왔던 거고, 얘들은 실적이 어떠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코로나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빠졌고 22년도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무기 제조업체가 변경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해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 대상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뀌는 탈세계와 블록화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방해산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고려할 만하다. 실적이 안 좋은데 투자해야 되냐? 네. 왜냐하면 이 방해산업은 특징이 뭐냐? 제조업체가 몇 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거의 내수에서 다 해결돼요. 수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10%, 20%. 무슨 얘기냐면 아주 안정적인 산업이에요. 회사가 거의 고정되고 거의 내수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변하는 구조와 그 다음에 이런 회사의 구조들을 보면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